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쌤이에요. 혹시 친구들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타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바이킹을 처음 탔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타고 내렸을 때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이 바이킹이라고 불리우는 노르만족의 이동과 관련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르만이라고 하는 뜻은 노르스, 게르만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죠. 자, 이 노르만족은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이냐면 오늘날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오늘날에도 어떻죠? 상당히 기후가 춥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자, 허구한 날 자일리터 껌만 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찾아, 자,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들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해안가 지역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해안가 지역만 약탈하고 노략질을 했지만 이후에는 내륙 깊숙이 들어와 약탈해 가면서 거의 3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게 했던 민족이 노르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유럽 여기저기에 나라까지 세우게 되는데 노르만족이 세웠던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서프랑크 지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노르망디 공국이 되겠습니다. 노르망디 공국. 친구들,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노르만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서프랑크의 국왕이었던 샤를 3세 같은 경우에는 이 노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아예 서프랑크의 일부 지역을 떼어주고 거기에서 살게 하죠. 그리고 신화로 삼습니다. 이 노르망디 공국을 세우게 되고요. 이후에 이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었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로 노르만 왕조가 됩니다. 노르만 왕조.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반도 지역으로 내려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에 나폴리 왕국을 세우게 되고요. 나폴리 왕국을 세우고 이 장화 앞에 있는 이 섬이 시칠리아 섬이죠. 이곳에 시칠리아 공국을 세우게 됩니다. 시칠리아 공국. 그리고 이 러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 되겠습니다. 키예프 공국. 여기에서 친구들이 많이 또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국은 뭐고 왕국은 뭐요? 라고 했을 때 왕국은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공국은 신하의 나라겠죠. 왕의 신하가 다스리는, 왕의 신하인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를 공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노르만족은 유럽 여기저기에 나라를 세웠는데요. 특히 여기는 노르망디 공국과 노르만 왕조는 이후에 우리가 공부할 100년 전쟁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키예프 공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국가이니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기 약속! 친구들, 중세사회를 이해하는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하나는 크리스트교, 두 번째는 봉건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세라고 하는 큰 집이 있습니다. 중세인데요. 이 집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첫 번째가 바로 봉건제도. 두 번째 기둥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기둥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봉건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건 왜 형성이 되었을까요? 왜 중세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 형성 배경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자, 봉건제도의 형성 배경. 자, 첫 번째는 바로 프랑크 왕국의 분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의 분열. 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상황에서 자, 이 유럽 지역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여러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민족의 침략. 자, 예를 들면 유럽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북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노르만족. 자,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슬라브족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자, 쳐들어와 있고요.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들이 자,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서 자, 유럽은 말 그대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 이민족들이 침략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의 힘이 셌다면 당연히 이민족들의 침략을 격퇴하고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 줬겠지만 중요한 건 왕도 지금 혼자 자기 스스로를 지금 지켜내는 게 너무 버거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왕이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기사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땅을 떼어주고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봉건제도가 형성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봉건제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이민족들이 침략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왕은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왕은 나라 전체 중에 일부만 다스리고 자, 나머지 지역은 힘이 있는 기사들을 제후로 임명한 다음에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나누어 주고 그 땅은 네가 알아서 다스려. 대신 너는 나한테 충성을 바치고 가끔씩 군사를 제공해 다오라고 하는 게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있을 때 왕은 서울만 다스리는 거예요. 서울만. 자,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땅을 흑임자라고 하는 자, 기사를 임명해서 너를 경기도의 공작으로 임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흑임자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떼어주는 거죠. 자, 흑임자는 그래서 경기도의 공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청도는 누구에게 줘볼까요? 꿀떡에게 줘볼까요? 꿀떡. 자, 꿀떡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 제후로 임명한 다음에 자, 충청도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충청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여기는 경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라 전체를 몇 개로 쪼갠 다음에 기사에게 이제 기사를 제후로 임명한 다음에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흑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의 공작이지만 흑임자라고 하는 제후도 경기도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흑임자는 경기도에서도 자, 일부 안양과 과천만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 예를 들면 군포라고 하는 지역은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그맨 유재석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자, 군포는 자, 그리고 그 옆에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 안산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자, 이 안산 선수가 금메달 3개나 땄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위선양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워서 선생님은 안산은 안산 선수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줘볼까요? 자, 고향으로 가볼까요? 고향. 자, 이 고양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양이에게 주고 싶어요. 자, 썰렁한 농담이긴 하지만 이 고양이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봉건제도는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 힘이 없어서 일부만 내가 다스리고 일부만 국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자, 제후들에게 또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네가 알아서 다스려. 대신 너는 나한테 충성만 바치면 돼 라고 하는 시스템이 바로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좀 더 도식화해 볼까요? 자, 여기를 지우고 자, 도식화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봉건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자, 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자, 나라 전체 중에 일부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힘이 있는 기사를 제후로 임명한다라고 했죠. 제후로. 자, 왕은 제후에게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토지를 나누어 주죠. 자, 대신 제후는 왕에게 무엇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요? 충성! 그렇죠. 충성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에게 군사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후, 선생님이 조금 전에 흑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기도의 공자이긴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또 다스리진 않았죠. 자, 경기도 중에서도 선생님은 안산이 아니라 안양과 과천만 다스렸고 안산은 우리 안산 선수에게 자, 고향은 고양이 선수에게 나눠 주었죠. 자, 이 제후는 또 자기 밑에 힘이 있는 기사들을 자, 자신의 기사로 임명한 다음에 이 기사에게 또 토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제후에게 또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친구 기억나나요? 그렇습니다. 충성 갖다 바쳐야 되겠죠. 충성을 갖다 바치고 역시 군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과 제후 사이에 또 제후와 기사 사이에 자, 토지를 제공하고 충성을 갖다 바치는 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봉건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봉건제도는 자,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 봉건제도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종관계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종관계. 자, 그러면 주종관계는 무엇이냐? 자, 땅을 나누어준 이 왕, 또 여기 있는 제후는 일종의 왕과 제후의 관계, 두 사람의 어떤 관계만 놓고 본다면 왕은 제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군이 되는 겁니다. 자, 땅을 나누어 준 사람은 주군이 되고요. 땅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봉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신. 여러분 발음 잘해야 됩니다. 병신 아니죠. 봉신입니다. 선생님이 막 목이 메이는데 병신 아닙니다. 봉신입니다. 봉건제도하에 신하다라고 해서 봉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제후는 봉신이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기사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여기 있는 제후는 또 뭐가 될까요? 기사 입장에서 본다면 기사의 주군이 되겠죠. 그리고 기사는 다시 제후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요? 봉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군과 봉신 사이에 어떤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주인과 신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종 관계.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봉건제도는
주군과 공신 사이에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다. 자, 친구들, 쌍무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주어야 할, 토지를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제후는 왕에게 충성과 군사, 토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충성과 군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의무가 있고요. 이 둘 사이에는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주지 않으면 제후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제후가 왕보다 좀 힘이 강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제후는? 야, 왕아, 나 너한테 충성하기 싫은데, 야, 왕아, 나 너 죽이고 싶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후는 더 이상 이 왕과 제후와 이 둘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이 계약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어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봉건제도는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친구들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 제후는 왕으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후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전에 흑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어디 땅을 지급받았나요? 경기도 땅을 지급받았죠. 자, 흑임자는 경기도의 땅을 지급받아서 경기도의 공작이긴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다 지배하진 않았죠. 경기도 중에서도 어디만? 안양과 과천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다스리고 있고, 안산은 누구에게 주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금메달을 휩쓸었던 누구에게 주었다? 안산 선수에게 주었던 겁니다.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양이라고 하는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고양이에게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흑임자쌤은 어디 땅의 주인입니까? 그렇죠, 경기도 전체가 흑임자쌤의 땅이 아니라 안양과 과천만 선생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임자쌤은 안양 과천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양 과천 영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제후는 왕과 제후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의 관계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제후는 또 영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기사도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있는 안산 선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흑임자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안양 과천, 이 땅에는 누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누가 살아갈까요? 흑임자라고 하는 이 땅의 주인인 영주, 흑임자도 살아가고 있을 테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주에게 몸을 의탁했던 바로 농민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제후와 기사 이 밑에는 또 봉건제도의 가장 마지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농민, 친구들 보이나요, 여기? 자, 농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시스템, 제후, 기사, 농민, 이 시스템을 이제 선생님이 묶어보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장원제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원제. 자, 이거는 봉건제도의 경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후와 기사가 갖고 있는 이 땅 안에서 농민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장원제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지금부터 이 장원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이 장원, 영주가 갖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자, 농민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급자족. 왜 그럴까요? 자급자족 경제 구조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 장원 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 이민족들이 지금 침략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밖으로 나갔다가는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 영주의 이 장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자, 이 장원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임자 장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흑임자 장원. 자, 안양, 과천, 자, 흑임자 장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장원의 자, 가운데에는 자, 뭐가 있냐면 성에 이 영주의 성이 있습니다. 영주의 성. 그 다음에 여러분 중세사회는 크리스트교 사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장원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성 옆에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주의 여러 시설물 전에 장원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집이 있습니다. 자, 농민들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앗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간. 자,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있었겠죠. 뭐 제분소, 제빵소 이런 등등등등의 여러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경작지가 있겠죠. 경작지.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냐면 살림이 있습니다. 살림. 자, 이 살림이 여러분 하나의 울타리가 되었던 겁니다. 장원의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장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이 장원에서 영주에게 의탁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농민이라고 불렀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농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농노. 자, 농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노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나요? 자, 그렇죠. 자, 이 농노는 농민이면서 반은 농민이지만 또 반은 노예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는 농민이고 뭐는 노예냐? 일단 농민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노예와는 달리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약간의 재산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적인 요소는 뭐가 있었다? 절대 다른 장원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해서 이사갈 수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각종 세금을 영주에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또 영주에게 부담을 해야 됐던 자, 이런 농민들 우리가 중세에는 농노라고 불렀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를 조금 지우고 이제 선생님이 이 장원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원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장원에는 자,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를 과연 어떻게 경작을 했느냐? 바로 중세 유럽에서는 삼포제 방식으로 경작을 합니다. 삼포제. 자, 말 그대로 세 가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한쪽은 봄에 씨를 뿌리는 충경지가 되고요. 또 한쪽은 가을에 씨를 뿌리는 추경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봉사를 쉽니다. 자, 휴경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작 방식을 우리가 삼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중세 유럽에서는 이렇게 삼포제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 해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친구들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중세 사회는 아직까지 시비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름이라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지력을 회복해야 돼서 일정 기간을 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땅의 양분이 이제 계속 빠져나가서 농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비법, 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땅의 어떤 지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적어볼까요? 삼포제라는 방식으로 경작했던 이유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삼포제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럼 친구들 이제 여기서 상식이긴 한데, 그러면 이 땅이 지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혹시 대답한 친구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쉬게 하는 동안 이 땅에서 클로버가 자라면 땅의 지력이 회복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클로버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잎 클로버, 네잎 클로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슨 클로버? 새잎 클로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네잎 클로버의 뜻은, 말 뜻은 다 알고 있죠? 친구 알고 있나요? 뭐죠? 그렇죠. 네잎 클로버는 럭키, 행운이죠. 행운. 자, 그런데 이 네잎 클로버의 말 뜻은 아는데 새잎 클로버의 말 뜻을 아는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새잎 클로버의 말 뜻이 뭔지 아나요? 알아요? 뭐예요? 맞아요. 와우! 친구 하트 뿅뿅. 맞습니다. 이거 아는 친구 많이 없는데요. 새잎 클로버의 뜻은 행복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이 네잎 클로버와 새잎 클로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네잎 클로버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새잎 클로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네잎 클로버를 찾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찾잖아요. 이건 뭘 뜻하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럭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훈, 정말 장원제도 공부하면서 정말 다른 건 다 뭐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에게 꼭 진짜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을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행운을 쫓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바로 흑임자쌤의 말이었습니다. 꼭 기억하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봉건제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왕과 제후,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빨간색의 시스템을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후, 기사,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노란색의 시스템을 우리는 장원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봉건제도와 장원제도의 각각의 특징들 너무 중요하니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 봉건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간색의 시스템, 노란색의 시스템 이렇게 설명해 준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흑임자쌤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강의를 보다가
이거 흑임자 쌤이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여러분 신고해 주세요. 1588 바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1588 전화 진짜로 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바로 대리기사님이 쫓아오십니다. 알겠죠? 자,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수업이 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으로 더 재미나고 알찬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